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올해는 OT도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처음 뵙게 됐는데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윤석이고요. 개그맨 이윤석이랑 이름이 똑같아서 알기에는 굉장히 수월하실 것 같아요. 저기고요. 제가 카톡 아이디를 보통 알려드리는데 제 카톡 아이디를 제가 맨날 헷갈려요. 두 개 쓰는 게 있어가지고 좀 이따 쉬는 시간 다 확인해가지고 올려놓을게요. 그러면은 제가 카톡을 왜 알려드리냐면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거든요. 밴드는 제가 잘 안 봐요.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울리니까 카톡 아이디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 아이디를 통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업으로 이제 손사를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즉답을 드리는데 뭐 운전 중이거나 하면 그날 뭐 외근이 있거나 하면 저녁에 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시험이 임박한 시점은 아니니까 너무 조급하게 마음 먹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첫 시간이니까 다들 그렇잖아요. 학원에서 뭐 시험은 어떻게 돌아간다, 뭐 어떤 게 이제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 하는데 저도 똑같이 그런 얘기 좀 짚어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이제 4시간씩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옛날에는 사실 막 1시간씩 꽉꽉 채워가지고 막 4시간 하고 막 쉬는 시간 넘어가면 다음 시간 막 거의 점심시간을 막 반씩 뺏기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모의 시험 볼 때나 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 강의 때는 최대한 좀 라이트하게 꼭 해야 될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해야 될 것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재산보험은요. 무조건 전략 과목입니다. 재산보험에 진짜 내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그냥 무조건 이거는 내 전략 과목으로 묻고 간다. 득점은 의학이론이랑 재산보험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책임근제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책임 법리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두 개를 보셔야 돼요. 책임 법리를 보고 그 법리에 비춰서 이게 부책,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약관에 비추어가지고 약관상 면책이 있나 없나. 답안이 보통 사례를 쓰면은 책임 법리 하나, 약관상 보상 책임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건드려야 되죠. 특약은 더럽게 많죠. 책임근제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아요. 저도 시험 봤지만 짜증이 날 정도예요, 정말. 근데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조금 자동차는 한정돼 있는 데서 계속 시험 보다 보니까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든가 엉뚱한 데로 튀든가.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안 나오는 것까지 막 상해 등급표까지 외울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상해 등급표에 있는 뭐 부상명을 적어라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자동차에서. 그런 것들은 조금 논의를 해가지고 걔네들은 내가 꽈락만 면한다, 내 뒷다리만 잡지 않게 한다 생각하시고 의학이랑 재산보험을 주력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왜 근데 얘가 전략이냐? 제가 이걸 하고 있지만 얘는 책임 법리가 없죠. 그냥 약관이 바이블이에요. 약관만 들이다 보시면 돼요. 지금 표준약관이 총 몇 개 있죠? 표준약관 총 46개 조항이 있어요. 이번에 개정돼서 표준약관이 46조까지 있는데 뭐 31조 2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46개가 있는데 이 표준약관 내에서 보통 1조 일단 우리 하나는 버릴 수 있잖아요. 벌써 첫 시간 하나 버렸어요. 1조 필요 없어요. 그죠? 1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2조부터 이제 46조 중에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게 있고 그냥 딱 이거 봤을 때 이거 된다 안 된다 정도로 이해만 하면 되는 분야들이 있어요. 암기는 왜 해야 되느냐? 요거는 약술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이해는 왜 해야 되느냐? 얘는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약관상 어떻게 보상이 된다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죠? 청약의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고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고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내에 보험료를 반환한다. 이런 것들은 내용만 알고 그냥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을 정도. 이 정도죠. 근데 암기는 약술용으로 대비하는 거. 그럼 이 중에서 전부 암기형이냐? 그렇진 않죠. 또 추려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암기는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제가 이제 하다 보면은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그리고 이 재산보험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걸 저는 지금은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다 성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쑥스러움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부끄러움이 많아지시는지 보통 저는 이제 수업할 때 가급적이면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따라서 읊어보고 한번 써보고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써보고 읊어보고 이렇게 좀 하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마치고 나갈 때 한두 개 정도는 남아야 돼요. 네. 그렇게만 한번 남겨뒀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 준비하면서 또 보게 되면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보통 앞글자 따기를 저는 되게 선호하는데 앞글자 따가지고 몇 개만 암기해 두면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분량이 또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재산보험은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죄송하지만 표준약관 하나만 있는 건 사실 아니죠. 예? 표준약관도 있고 실손도 있고 뭐 장애분리표도 있고 또 실손도 해외에 있고 국내 있고 노후 있고 유병자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도 짚어드릴게요. 일단 표준약관은 왜 근데 제가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재산보험 100점 맞으려고 시험 보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오시면 안 되죠. 100점 받은 강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100점을 못 받았어요. 시험 볼 때. 그죠? 그러면 이제 합격한 점수, 합격할 정도인데 일단 합격 재산보험에서 여러분들이 목표는 대략 60점 내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 모의시험 듣고 합격하신 분들, 제가 이제 합격하신 분들 보면서 혼자 뭐 좋아하려고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왜 보냐면 점수를 봐요, 항상. 합격하셨으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점수가 중요하거든요. 왜 그걸 제가 보느냐? 제가 모의시험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쓰십시오, 저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점수가 나온 거 보면은 이게 내가 제대로 알려줬구나. 아니면 이게 나오거든요. 합격하셨다고 해도 재산보험 44점 이렇게 찍혀 있으면 저는 우울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보니까 다행히 합격하신 분들이 한 56점에서 많이 받으신 분들이 한 70점까지 포진해 있었거든요. 그럼 아직까지는 이 방식이 괜찮다. 목차라든가 괜찮다. 라는 게 입증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역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60점 내외를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 잡으시면 돼요. 앞으로 나는 재산보험은 내년 8월달 시험은 60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제 범위, 시험 공부 범위에 대해서 100점 맞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1차도 보험계약법 하실 때 뒤에 강론까지 세세하게 다 보시는 경우 있잖아요. 굉장히 쓰잘데기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 계약법도 총론에서 거의 50% 이상 나오죠. 그렇죠? 그럼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면 많이 나오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재산보험이 참 독특한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시험 보실 때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특약들을 그렇게 외우세요. 특약들을. 막 약술형으로. 그거 정말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수업 때 그냥 이거 좀 중요하다 라는 특약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는 솔직히 그거 볼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강하게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 표준약관도 지금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이 있죠. 생명보험 표준약관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국내 실손, 해외 실손, 그 다음에 뭐 노후랑 유병자가 있는데 실손이 이 표준약관 안에는 장애분리표가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개별적인 이제 특별보통보험약관이라고 하죠. 그냥 특약들, 개별 특약들이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본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네. 그죠? 하나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통계적으로. 옛날에 간병보험이
한 2014년, 2010년 중반, 2014년, 15년, 13년 이때 좀 나아졌어요. 그때는 간병보험이 많이 팔렸거든요. 표준약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팔렸어요. 지금 간병보험 요즘에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문제? 기출문제 한번 쭉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오냐면 회사마다 약관이 달라요. 상품이 달라요. 네. 그래서 뭐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주는 약관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치매,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이걸 따지는 데도 있고 다 따지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내면 문제가 되겠죠. 생명보험회사 직원들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손해보험 쪽 회사 직원들도 시험 보는 건데 약관이 뭔가 공통된 범위 내에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간병보험이 나올 확률은 지극히 낮아졌다는 거죠. 나온다면은 뭐 치매 분류표에 대해서 한 번 더 쓰라고 나온다든가 아주 공통적인 것 정도만 나오겠죠. 네. 그럼 이 표준약관은요 공통적이죠. 그리고 배점이 시험 볼 때 항상 20점에서 많이 나오면은 약 35점까지 배점이 나와요. 항상 1번 문제 해가지고 때리잖아요. 표준약관상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뭐 용어로 써라, 조건을 써라, 해지권에서 제한서를 써라 나오잖아요. 이거는 20에서 35점이 일단 여기 표준약관에서만 나와요. 주로 생명보다는 질병상의 표준약관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거기서 나와요. 그러면 총 46개 조 중에서 우리 1조 빠졌잖아요. 45개 조 있거든요. 이 중에서 이해만 해야 될 게 한 10개 정도 있어요. 이해만 하면 되는 게. 나머지 한 35개 정도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보셔야지 막막하게 보시면 짜증나서 못 봐요. 네, 아시겠죠?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올해 교재도 이제 순서를 바꿔버렸지만은 표준약관 순서대로 바꿔버렸어요, 이번에. 표준약관 순서대로 쭉쭉 읊어가면서 할 수 있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 점수를 내가 커버한다. 내 기준에서 꼼꼼하게 다 써도 만점이 나가진 않습니다. 조금 감점이 있어요, 보면. 그리고 장애분류표에서 보통 무조건 나오죠. 매년 한 20에서 많이 나오면 30까지 나와요. 그죠? 그 얘가 두 개가 합치면 여차하면 반이에요, 반. 근데 또 무조건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 단계지만 무조건 나온다고 알고 계시는 거 실손. 그죠? 얘 한 20점 나와요. 한 20 나와요. 어떤 경우에 실손보험 면책서에 쓰라 그러고 거기서 배점을 좀 더 주기도 하고. 그럼 여기가 지금 거의 한 7, 80% 차지하거든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를 집중하시면 돼요. 해외 실손도 포함시켜야 되겠네요. 얘도 한 번씩 나오니까. 그럼 이제 하나 버릴 게 나왔죠. 노후랑 유병자. 노후 실손은 왜 제가 버리라고 말씀드리느냐? 일단 노후 실손 안 팔려요. 네, 안 팔려요. 안 팔리는 상품들은 간병보험처럼 간병보험이랑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될 거예요. 이거는 보실 필요가 없다. 유병자, 얘는 사실 좀 많이 팔려요. 많이 팔리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논외로 해놓고 있는 게 국내 실손이 지금 해외 실손도 마찬가지고 4세대 실손이 판매되고 있잖아요. 올해 7월 달에 개정돼가지고. 근데 유병자 실손은요. 아직 들어가서 보면 3세대예요. 보통 이제 실손을 중심으로 해서 유병자 실손 정도 짬뽕 시킨 다음에 그걸 갖다가 각각 연도에 따라서 계산하라라고 문제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충돌이 돼 버리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사실은. 문제 내기도 쉽지가 않아요. 유병자 실손과 일반 실손이 겹치는 경우를 만들어내기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유병자 실손만 낸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낮아요, 사실은. 4세대로 만약에 똑같이 변경이 된다면 그때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하죠. 아직까지는 변경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여기까지예요. 그 중에서 질병상의 표준약관이랑
장애불편은 무조건 눈에 익혀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암기, 올해는 무슨 특약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막 외우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특약에서 중요한 거는 몇 개 안 되고, 얘는 암기용이 아니라 문제 풀 때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거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초점을 잡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 이제 시험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쓰는 분량, 답안지, 가급적이면은 뭐 답안지 학원마다 많이 팔잖아요. 그 답안지에서 구할 수 있으면 구하셔가지고 계속 거기다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사실 좋아요. 쓰는 연습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암기의 수준. 분량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험 볼 때 저 한 재산보험 6바닥 반 정도 썼네. 네. 그 정도 썼어요. 근데 제가 그날 그 해 나왔을 때 한 문제가 뒷면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내놓고 이제 있는데 나중에 한 답안지 거들 때 돼서 그 문제를 봤죠. 그게 20점짜리였어요. 애들이 쓸 평가표 중에서 몇 가지를 쓰는 거였어요. 네. 이걸 늦게 봐가지고 몇 글자 쓰다가 갈기다가 이제 뺏겨 나갔죠. 이렇게 칼같이 뺏고 나갑니다. 거의 이제 20점은 저 못 채웠죠. 못 채우고, 그리고 저 점수가 그때 한 74 정도 나왔었어요. 저 분량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 나왔으면은 잘 나온 거예요. 그죠? 20점짜리 거의 못 썼으니까. 네. 무슨 소리냐면은 분량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핵심 내는 문구들을 쓰시면 돼요. 핵심 내는 문구 쓰시면 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시험 보면 뒤에서 나 바빠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죠? 시험장 가면은 앉아있는데 뒤에서 답안지 하나 더 주십시오 뭐 이러면은 쓰고 있는 나는 우울해져요. 저 새끼는 붙겠구나. 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분은 내년 고사장에 또 와요. 예. 제가 분량 많이 쓰고 붙었다는 사람 못 봤어요. 나 뭐 15박 붙었어. 예. 그래서 저 역시 분량을 많이 쓴 해가 있었는데 그 해에 떨어졌었어요. 3종 시험 볼 때 3종 자동차 그때 한번 떨어졌었는데 그때 13바닥 쓰고 자신 있게 나왔죠. 나왔죠. 꽈락 바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분량의 핵심 필요한 것만 적으시면 돼요. 암기인데, 암기는 여러분들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머리로 암기가 돼요. 두 번째는 손으로 암기가 돼요. 우리는 2단계까지 와야 돼요. 암기는 100% 제가 장담하는데 저도 암기한다고 해도 시험장 들어가면 기억 안 나요. 80% 정도 기억나요. 그리고 시험장 끝나고 나오면 기억나요. 우리는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지금 막 멘사 회원이고 이러면 여기 왜 있습니까? 다른 시험 보러 가야죠. 다 고만고만 하다는 전제하에 100%예요. 이거 손이 외워야 되는 시험이에요. 손이. 무슨 소리냐? 암기하고 많이 써봐야 돼요. 자,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암기하고요. 머리에서 암기한 거 쓰다 보면 써보시면 분량이 엄청 나와요. 입으로 암기한 거하고 쓴 거하고는 분량이 자체가 다르니까 엄청 나오거든요. 그 양이 많아져요. 양이 많아진 상태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직 불합격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뭘 하느냐? 여기서 다시 줄여나가야 돼요. 손으로 암기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분량을 줄여야 돼요. 이거 버리고 저거 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분은 나중에 합격하죠. 특히 국내 실손이 또는 장애분류표가 그래요. 여러분들 합격하시는 분들만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합격하시는 분들도 답은 다 맞았어요.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근데 왜 떨어지셨냐? 똑같은 얘기라도 길게 쓰고 장황하게 쓰고 해도 안 되는 말 쓰고 쓸데없는 거 쓰고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답이 맞는데 당연히 감독자 입장에서는 깔끔하고 간결한 답안을 선호하지 주저리 뭐 교통상해 특약 하나 쪄가지고 살해냈더니 뭐 교통상해 특약이 어떤 특약인지 막 의의를 적고 막
그 밑에 이제 사안에 적용해가지고 막 책임근제나 자동차 쓰듯이 써버리시면 재산보험은 무조건 떨어져요. 예. 재산보험 오의가 필요 없어요. 그냥 계산 문제는 물어본 거에 대해서만 딱 필요한 사안씩 적고 이거 면책이다 아니다 적고 답 적고 이걸 원해요.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공부하는 거와 관련돼서 또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말씀해 주시면은 답변 드리고 바로 들어갈게요. 없으세요? 네. 지금은 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올해 다 처음이신가요? 아니면은 민감한 질문인가요? 올해 다 처음이신 분? 처음이세요? 근데 어쩌다 이 시험을 알게 되셨어요? 저 법대생이었어요. 아, 그래요? 법대생이세요? 그래, 법대생. 네. 매력적인 과죠. 네. 제가 굉장히 좀 인물이 출중한 분들이 많아요, 법대. 그죠? 네. 저도 학부는 법대는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업할 때 다른 분들, 강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 헛소리를 잘하는 편이에요. 좀 재밌게 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특히 남성분들은 특히 여성분들은 그래도 피식이라도 하는데 남성분들은 쟤는 뭔가라는 눈으로 쳐다보신 경우 많아요. 예. 왜 그러느냐 하세요. 예. 저도 좀 얘기하면서 뭔가 좀 재미를 갖고 하는 게 좋으니까. 어쨌든 3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만 오늘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답안지 쓰실 때 나중에 시험 들어갔는데 모르는 거 나왔다. 아는 거 다 쓰시고 모르는 거 몇 자라도 쓰세요. 예, 보통 과정 점수는 있습니다. 0점 몇 점이라도 있어요. 예. 0점 몇 점이 합격을 가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프린트로 드렸는데요. 프린트 보시면 이제 보험의 분류에서 처음에 있습니다. 이거부터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시계가 없어서 그러는데 45분 되면 한번 저한테 손짓을 한번 해주십시오. 네. 자, 재산보험 일반론입니다. 자, 보험의 분류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재산보험이니까 제3은 빼고 일단 보험이 뭐냐, 보험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냐. 보험의 의미는 스킵합니다. 저희가 뭐 이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건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상법상 보험의 분류도 중요하진 않은데요. 얘기만 듣고 이런 거구나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정 전 3법에 따라서 보면은 상법 개정 전과 개정 후에 따라서 분류가 나눠지고 있는데 원래는 손해보험은 보험계약법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죠. 인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으로 구분하고 있고 손해보험은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원래는 보증보험이 없었어요. 개정 전 상법에 의하면 손해보험에서. 근데 개정 후 2015년 3월 12일 개정된 이후에 보증보험이 생겼어요. 보증보험이 생겼고 인보험은 개정 전 상법 2015년 3월 12일 시행 이전 상법에서는 질병보험이 없었습니다. 근데 2015년 3월 12일 개정 이후에는 질병보험이 만들어졌어요. 개정 전 상법에서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한 다음에 이렇게 강론들을 두고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는 왜 말씀드리느냐. 그래도 돈 내고 수업 듣는데 어디 술자리 가서 한번 아는 척을 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뒷장에 보실게요. 보험업법에 따른 분류 있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또 보험을 뭐라고 분류하고 있느냐. 우리 계약법에서 분류하는 게 있고 보험업법에서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하게 받아들여야 될 건 재산보험에 국한돼서는 보험업법을 조금 더 친숙하게 봐야 되겠죠. 왜 그렇죠? 법을 만드는 거는 국회죠. 국회고 시행령을 만드는 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고 시행규칙을 만드는 거는 총리죠. 총리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업 감독 업무하고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이 있는데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에서 만드는데 우리 표준약관은 어디 있느냐?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밑에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 세칙 그 안에 있어요. 표준약관이. 그래서 그냥 이게 조금 더 친숙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보험업법에서는 뭐라고 구분하고 있느냐? 뭐 보험업법에서는 보험 상품을 뭐라고 분류하고 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밑에 그냥 얘는 보험업법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구분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재산보험인데 보험업법에서 그냥 재산보험이라고 구분하고 있구나. 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이 있다. 우리 이때 여기서 말하는 손해보험은요. 해, 자, 보, 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따 겸용 제한 때문에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겸용 제한 때문에. 이 손해보험, 계약법에서는 손해보험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화훈회책자보 6가지. 근데 업법에서는 손해보험에 대해서, 손해보험법에 대해서 화해, 자보, 재, 그 외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험들을 보험업법에서 말하는 손해보험이라고 구분하고 있어요.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운이 빠지고 책이 빠지고, 운이 빠지고 책이 빠지고 다 들어갔는데 재보험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 재보험이 없죠. 여기서는 재보험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근데 이 3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재산보험은 뭐죠? 뭐로 되어 있죠? 3가지죠, 3가지. 그렇죠. 이건 아시죠? 이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자, 상해보험은 뭘까요? 말 그대로 상해를 담보하는 거. 그죠? 다쳤을 때. 누구한테 맞았다거나, 넘어졌다거나, 다쳤을 때. 나중에 이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라고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데, 그거는 뭐 지금 아셔야 될 건 아니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알아야 될 건 하나예요. 이때 상해로 인해서 다쳤을 때하고 상해를 입은 다음에 장렬하게 사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사망했다. 이것도 여기서 담보를 해주느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상해보험이 당연히 상해 담보하겠죠? 상해로 죽으면 여기서 말하는 상해 사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해 사망. 질병은요? 병 걸렸을 때. 그죠? 근데 참고로 우리가 보험 기간이 오늘 돈을 냈어요. 그러면 오늘 돈을 냈고 만약에 승낙까지 떨어졌다. 보험회사로부터. 나 돈 냈고 승낙 받았으니까 오늘부터 삼성화재랑 우리는 1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부터 1일인데 다음날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 질병에 대해서 보장합니까? 안 합니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질병 중에서 잠복기간 있는 질병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보험 약관에서 면책기간을 두고 있죠. 면책기간을 두고 있는 게 일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원칙적으로는 보험자가 돈 받고 나서 별다른 사항 없으면은 책임기간부터는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근데 예외적으로 면책기간이 있는 그런 담보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안 하셔도 아시겠지만 안보험은 90일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각혈하고 보험 가입하고 이틀만 참았다가 가서 검사 받고 암 오케이 진단비 이렇게 안 돼요. 아시겠죠? 90일을 참아야 돼요. 각혈해도 참았다가 90일이 지나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질병.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질병을 담보하는데 병에 걸렸는데 거기서 죽기까지 했어요. 죽었어요. 담보될까요? 안 될까요? 질병 사망. 여기서 말하는 질병, 세산보험이 질병보험에서 말하는 질병 사망은 담보가 안 됩니다. 질병 사망은 빼야 돼요. 질병 사망은 빼고. 질병 사망은 담보가 안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간병보험은요. 간병이 필요할 때. 그죠? 보통 약관에서는 치매 또는 어떤 병이나 외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을 때 또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상 1급에서 4급까지가 있는데 그중에 등급 하나 떨어졌을 때 간병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연금 형태로 지급하기도 해요. 그게 간병보험이죠. 간병 상태가 됐을 때. 됐을 때 지급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보험의 분류는 이렇게까지 되어 있구나. 이건 잠깐 지우지 않고 제가 놔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고 자 뒷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근데 재산보험의 정의 있습니다. 우리 재산보험의 정의는 벌써 했네요. 그죠?
재산보험은 뭐라고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 있다. 자, 그러면 재산보험을 왜 재산보험이라고 할까요? 세 개라서? 그럼 뭐 4개 되면 재사보험이 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재산보험은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보험에 분류해서 손해보험과 임보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재산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보험이잖아요. 그럼 주로 이제 일단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는 이거는 사람의 몸을 담보하는 거. 그죠? 그러면은 계약법에서 말하는 손해보험에서는 몸을 담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보다 더 소중한 내 자동차 이런 것들을 담보하는 거잖아요. 물건들을 담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임보험은요. 몸을 담보하는 거죠. 그럼 일단 계약법에서 봤을 때에는 재산보험과 얘가 연결이 되겠구나. 비슷한 유형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재산보험이 상해 질병 간병보험인데 이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해로 인해서 내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10만 원 냈어요. 근데 내가 실손보험에 가입했단 말이에요. 재산보험 일종이잖아요. 냈어요. 내고 보험회사에다가 내 실손을 2군데 가입해가지고 10만 원, 10만 원 청구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사람의 몸은 가치를 따질 수 없지. 그래서 10만 원, 10만 원 줬어요. 그럼 난 병원 가서 10만 원 발생했는데 내 재산보험의 실손에서는 20만 원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는 할 만한 거죠. 회사를 뭐하러 갑니까? 아프다고 얘기하고 한 실손 3, 4군데 가입해놓고 병원 한 바퀴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와서 싹 청구해버리면은 3배, 4배가 들어오니까. 그럼 자꾸 사기를 치게 되죠. 그것 때문에 비용을 담보하는 특약에 있어서는 재산보험, 사람 몸을 담보한다 할지라도 실손의만큼만 주죠. 실손보험 말고도 많죠. 비용을 담보하는 특약들. 해외여행에서 비용을 담보하는 특약도 있고 여러분들 운전하시면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 같은 거 주잖아요. 또 교통사고 형사비금 지원금 주잖아요. 그거 내가 3천만 원 줬는데 보험 3군데 있을 때 3천 나온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지금 그렇게 안 하죠. 예.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 사람들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나왔었어요. 그거 노리고 하는 사람들. 예. 근데 어쨌든 얘도 실손의 개념으로 주는 게 있어요. 이거 우리가 그냥 실손보상이라고 편의상 표현해 볼게요. 실손보상한다고. 그러면 계약법에 있는 임보험에서는 실손보상의 개념이 없죠. 여러분들이 사망보험 가입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5억 받겠다. 가입했어요. 아니, 남편 죽으면 5억 받겠다.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와이프가 만면의 미소를 뜨면서 대리점에 가죠. 우리 남편이 죽었거든요. 막 입꼬리가 올라 참을 수가 없죠. 5억 주세요.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남편 보험 한 달에 200밖에 못 벌었는데 무슨 5억이나 가입했어요. 퉁치고 3억만 받아요. 이렇게 쇼부를 칠 수가 없죠. 왜? 얘는 실손의 개념이 없잖아요. 당신의 몸은 얼마 이런 개념이라는 게 없다고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원래 얼마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다 주는 게 맞아요. 5억짜리 3군데 가입했다 15억 주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사람의 몸뚱아리를 담보하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뚱아리를 담보한다. 신체를 담보한다? 얘도 담보해. 임보험이랑은 좀 유사하죠. 책임이 있는데, 유사한 성격이 있는데, 얘는 비용 손해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깎아가지고 실손해만 줘야 돼 개념이 없죠. 오히려 그 개념은 여기 있죠. 근데 얘는 실손의 개념을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손해보험의 성격과 임보험의 성격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중간지대 보험. 그래서 검은색과 흰색이면 회색이라고 그러죠. 그레이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지대 보험이라고 해서 제3지대 할 때의 제3보험이에요. 그럼 일단 제3보험은 얘는 상해 질병 간병보험인데 손해보험의 성격과 임보험의 성격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제3보험의 정의 보시면은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은 넘어갑니다. 뒷장에 보시면 상법상 지위 있죠. 이 상법상 지위는 이제 제3보험이 상법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지위에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위라는 말 자체가 좀 개념이 안 닿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에 제3보험이 있어 없어?
이 내용이에요. 법에 재선보험이 있어 없어? 그러면 재선보험이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계약법, 상법이죠. 보시면은 우리 임보험편에서 이 중에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 어디 있죠? 얘 상해보험 있죠. 얘 질병보험 있죠. 그죠? 근데 간병보험은 계약법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세 개가 다 있어야지 완전히 독립된 지위, 독립된 방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상법이 있긴 있는데 완전히 독립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험업법상 지위는요. 보험업법에서 재산보험이 완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업법에서 그냥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얘는 업법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를 독립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재산보험의 특징 볼게요. 특징. 여기서 이제 조금 보셔야 될 게 있죠. 자, 경영상 특징입니다. 경영상 특징. 자, 우리 보험은요. 일반 우리 매매 계약이랑 똑같은 계약이죠. 사실은 우리 슈퍼에 가서 돈 내고 삼겹살 사는 거랑 여러분들 보험 사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계약이라는 의미는 똑같아요. 쌍방간의 의사표시 합치죠. 내가 살게 팔게. 예? 근데 문제는 이 보험이 삼겹살 사는 것과는 좀 다르죠. 왜 다릅니까? 삼겹살을 한번 사가지고 소주랑 같이 먹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보험은 어떻게 되죠? 한번 가입하면은 내가 좋든 싫든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는 이상 20년, 30년을 내야 돼요. 중간에 해지시키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구조죠. 7년 동안 사업비가 쫙 빠지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좋든 싫든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코 끼지 않으려면은 그 상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고 보험에서 역시 알고 보니까 얘가 똥이야. 근데 모르고 받아가지고 질질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지의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받을지 말지. 오래 가야 되니까 우리. 예. 그러면 보험이라는 그 자체가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돈을 걷었어요. 걷었는데 오너가 아주 화끈해. 법인 돈이 자기 돈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보험 그 기금을 갖다가 막 갖다 썼어요. 야, 우리 계열사에 자동차 공장 하나 만들자. 갖다 써. 이렇게 장난질 쳐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우리 소비자들은 단체 내에서 이 정도 사고 발생하니까 이 정도면 얼마씩 걷어놓자. 그리고 나중에 사고 발생하면 얼마씩 주자. 됐는데 중간에 이상한 놈이 그 돈을 다 파먹어 버리게 되면 받아야 될 세는 보험을 못 받게 되겠죠.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거 하나 믿고 20년을 부었는데 노후 돼가지고 연금 주세요 했더니 줄 돈이 없대. 그러면 거래를 나가게 되겠죠. 근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적어도 소요 또는 폭동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즉,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보험 계약은 일반 계약과는 다르다는 거죠. 시장에서 물건 사는 거하고는 똑같은 계약이지만 본질적으로 좀 달라요,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겸용이라는 게 제한돼 있어요. 오너가 보험회사 삼성생명 띡 차려놓고 삼성생명 안에서 자동차도 막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안 되는 자동차를 그러니까 공장을 운영한다든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생명보험 차려놓고 손해보험과 기금의 성격 자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지 하나만 말씀드리면 생명보험은 예측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이 중에서 안 돌아가시는 분. 나는 불사인이다. 없잖아요. 언젠간 죽어요. 분명히 죽어요. 그죠? 근데 손해보험은 생명보험보다 조금 더 예측이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손해보험이 비상위험 적립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생명보험은 없는데. 예측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생명보험 기금 운영하면서 생명보험 회사에서 손해보험도 운영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생명보험과 다만 삼성생명, 삼성화재 별도의 법인을 내가지고 운영하는 건 가능하죠. 각각의 주머니를 만들어서 쓰면 되니까. 근데 이 겸용 제한이라는 것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같이 할 수 없다. 뭐 이런 의미예요. 대신 생명과 화재를 따로따로 운영하는 건 가능하죠. 자, 근데 문제는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요. 보험회사는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 걔네들은 살벌하게 자기네들이 이익을 위해서 먹고 사는 애들이지 돈 내주는 고객 여러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로 들어가시든 독립손소를 하시든 알게 되겠지만은 돈 내주는 고객은 신경 안 써요. 쟤는 보험. 쉽게 좀 대놓고 말씀드리면 보험. 중요한 건 주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걔네 입장에서는. 주식회사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얘네 회사들
그 생명보험회사든 손해보험회사든 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가가 중요하다면 사실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 보험금 지급되는 거는 어떻게든 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겸용. 그래서 죄송합니다. 겸용에 대해서 다 얘기하다 보니 많이 얘기가 자꾸 샜는데 겸용 제한에 대해서 그냥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손해보험에서 생명보험에서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재산보험이 생기니까 너무 제가 장황하게 가려고 했네요. 재산보험이 생기다 보니까 야 우리 이거 팔래 이렇게 된 거예요. 팔래. 근데 재산보험에 대해서 누가 파는 게 적정하지? 임보험에서는 야 사람보험 담보하는 거니까 우리가 팔아야지. 손해보험에서는 야 실제 비용 담보하는 거 있잖아 실손들 그거 우리가 팔아야지.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남겨둔 이유는 결국 이 둘이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야 둘이 싸우지 말고 둘 다 팔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손해보험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어법상 화해자보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손해보험 일부만 운영하는 애들이 이거 사무보험 팔지는 못하게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보증보험, 재보험을 제외한 이 세 개의 보험을 모두 운영하는 여기에 대해서 모든 허가를 받은 애들은 재산보험을 겸용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 애들은 야 니네는 뭐 생명보험 하나니까 그래서 재산보험 팔아 이렇게 돼가지고 겸용이 원래는 안 되지만은 이 케이스 손해보험은 전 종목에 대해서 보증보험, 재보험 뺀 나머지 전 종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 사무보험 팔아. 생명보험 니네 사무보험 팔아. 둘 다 팔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겸용 제한 및 예외의 경우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보험업법상 허가를 요한다는 것만 잠깐 보고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자, 경영상 특징에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종목별로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허가를 받아야 되죠? 계약 기간이 장기고 갖고 있는 돈이 단체의 돈이니까 당연히 허가를 받아가지고 엄격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쭉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다만 재산보험은 보험 종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생명보험업의 보험 종목의 전부에 대한 허가를 받았거나 재보험 및 보증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업의 보험 종목 전부에 대해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재산보험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되어 있죠. 즉 재산보험만 하고 싶으면은 재산보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안 받았다 하더라도 손해보험 이거 허가를 다 받았다거나 생명보험 허가를 다 받았을 경우에는 재산보험 겸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원래 겸용이 제한되지만 예외의 경우로 첫 번째 이 경우에는 겸용이 허가가 된다.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45분 됐다고 하니까 45분씩만 딱 할 생각이거든요. 별다른 문제 없으면 쉬셨다가 정각에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